자, 뭐 일단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겠지만 모의고사 치르느라 고생했죠. 공지부터 먼저 하나 하자면 6월 모의평가 해설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문학이랑 독서도 다 저 동영상 올리는 데다가 올려줄 겁니다. 알겠죠? 지금 내가 여기서는 독서랑 화작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이제 언매랑 문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저쪽에 있는 애들도 내 독서 해설 강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도 내 문학 해설 강의를 볼 수 있게 그 부분들은 다 공유를 할 거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찾아서 들으시고, 오늘은 전체 총평 생략하고, 전체 총평은 다 문학 독서 시간에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화작 수업은 내 수업을 듣지만 또 독서 수업은 내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 새끼는 어떻게 살아나 보자, 이렇게 궁금한 친구 있으면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총평은 독서 해설 강의는 안 듣더라도 총평은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총평은 최대한 다양한 선생님들 걸 들어보는 게 좋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 수능이랑 직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시선이랑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야 될 방향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 문학독서 관련된 해설 강의를 들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필요한 친구들은 총평 정도는 들으시는 걸 추천하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전체 총평을 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반이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랑 함께 뭐 매번 모의고사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1일비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알겠죠? 6월 모의고사도 그냥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잖아.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일 뿐이지 여기 너네들 성적이 대학 입시에 직결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잊지 마세요. 내가 매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목적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의 목적이 뭐예요? 모의고사의 목적은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목적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시험 보고 뭐 점수 잘 나왔다고 헬레를 하거나 아니면 점수 안 나왔다고 뭐 울거나 그러지 말고 피드백을 잘 하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피드백과 관련해서 이미 강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점수 가지고 피드백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점수는 의미 없다니까요. 이 6월 모의고사 너네들 몇 점 맞았냐, 이건 너네들 수능 보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점수 가지고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렀을 당시에 여러분들의 체감 있잖아. 시험장에서 느꼈던 그 체감, 그거 가지고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전 시험에 비해 올랐어도 시험장에서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방향성의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되고요. 점수가 떨어졌어도 시험장에서의 체감이 달랐어. 그러니까 내가 찍은 문제 다 틀렸고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점수는 잘 안 나왔지만 이전에 공부하기 전에 치렀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선지를 판단할 때의 정확성이라든지, 내가 이건 진짜 확실히 알고 OX를 체크했다, 아니면 독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혹은 작품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의 체감 있죠. 내가 이 작품을 이해를 할 수 있다, 혹은 독서 지문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체감 있잖아. 요 체감 부분이 달라졌으면 점수랑 상관없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피드백을 하라 그러면 자꾸 너무 점수에 목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점수 필요 없어. 아시겠죠? 잘 나오면 기분은 좋지. 그뿐이야. 점수가 의미 있는 시험은 수능밖에 없어. 수능은 체감 그딴 거 필요 없어. 수능은 그냥 점수 잘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9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를 때든 아니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치를 때든 제일 중요한 건 피드백할 때의
핵심은 너네들이 문제 풀었을 때의 체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드백 무조건 당일날 해야 된다고 했다. 이게 제가 어제 했어야 돼. 어제 했어야 돼. 피드백을 어제 무조건 해놨어야 돼. 왜냐하면 당장 오늘로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오늘만 돼도 어제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당일날 이미 했다면 다행이지만 안 한 친구들은 오늘이라도 내가 이 문제 풀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풀 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시간 내에 쫓길 때 시험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다를 지금 지문 같은 거 다시 읽고 문제 다시 읽고 풀기 전에 일단 적어놔야 돼. 내가 이걸 보면서 여기가 잘 예를 들어서 독해가 안 됐다. 작품에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다. 선지에서 요 선지랑 요 선지가 헷갈렸다. 내가 이걸 판단할 때 무슨 생각을 했다.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을 빨리빨리 적어놔야 돼. 까먹기 전에. 이게 금방 휘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풀어야 돼. 다시 풀 때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작품이든 지문이든 천천히 시간 들여서 여러분들이 써놨던 사고 과정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푸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읽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숙제로 내줬죠. 적어도 화장만큼은 다시 풀어오라고. 화장만큼은 피드백하고 앉아있으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에 피드백 안 하고 앉아있다?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오늘 나한테 수업 듣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나한테 수업을 듣고 너네들이 이해가 가는 건 어차피 시험장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이런 생각 했어야지. 얘기 들으면 당연히 이해되지. 이해되라고 수업을 하는 건데. 그죠? 근데 너네들이 요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걸 풀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못 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발상이 어디가 문제였는지를 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 100점짜리 시험지로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베스트지만 적어도 뭘 모르는지는 알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고. 내가 언제나 숙제 내줄 때마다 강조하죠. 공부라는 게 결과적으로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근데 모르는 걸 알아가려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를 내주는 목적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로 앉아있으라 이 말이야. 알겠죠? 내가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보고 그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걔가 공부예요. 아시겠죠? 이번 모의고사랑 똑같은 문제 안 나와. 똑같은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나 선지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이 문제의 선지 판단을 할 때 근거가 여기 있다 라는 걸 어떻게 해야 떠올릴 수 있는가, 이걸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검을 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자세한 건 독서나 문학 총평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EBS 기준으로 등급 컷이 나온 게 1등급 96, 그 다음 2등급 91, 3등급 82, 4등급 71. 이건 생략할게. 상처받지 마시고. 아시겠죠?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등급 컷을 보면 알겠지만 시험은 쉬웠어요. 그죠? 시험은 쉬웠어요. 일단 여기서 내가 너네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로 6월이 쉬웠다고 당연히 수능이 쉬우리란 법은 없어. 수능이 쉬우리란 법은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라는 건 우리한테도 모의고사지만 출제자들한테도 모의고사예요. 그죠?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올해 수험생의 수준을 몰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월, 9월 모의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난이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6월 모의고사는 출제자들 생각보다 올해 애들의 수준이 높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목표 등급 컷을 이렇게 잡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목표 등급 컷은 90점에서 91점 정도로 생각을 하죠.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출제자들 입장보다는 이번에 시험을 치는 애들이 잘 봤다는 뜻이 돼요.
이게 너네들이 왜 이제 뭐 언론사 발표 같은 걸 찾아봐서 알지도 모르겠지만 올해 또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였냐면 N수생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6월 모평인데도 N수생 비율이 20%가 넘었을 정도로 되게 높았습니다. 이게 올해가 이제 교육과정 계속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개정전 마지막 수능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6월 모평만 해도 N수생 애들이 많이 들어왔고 아무래도 N수생 애들이 현역들보다는 잘 받을 확률이 높죠. 일단 시간을 더 많이 썼으니까 그죠?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도 뭐 현역 친구들보다 못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올해 현역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N수생 애들은 현역보다 1년 더 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너네들이 그럼 또 뭘 생각했느냐 9월엔 N수생이 더 늘어나겠죠. 반수반 이제 개강을 하면 여기도 반수생 애들 들어오겠지만 반수하는 애들 중에 사실 뛰어난 애들이 많잖아요. 사실 작년만 생각을 해봐도 작년에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애가 있었냐면 재작년에 한의대 3학년이야. 한의대 3학년인데 반수반에 들어온 애가 있었어요. 의대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연고대 재학 중인데 서울대나 역시 또 의대죠. 의대에 진학하겠다고 들어온다는 애들도 있고. 문제는 뭐야? 걔네들이 들어와도 1등급이 4%라는 건 바뀌지 않아. 그죠? 걔네들이 4%를 차지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밀려날 확률이 높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9월은 이것보다는 확실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간을 봐야 돼. 출제자들도. 그죠?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야. 이게 나도 시험 문제를 내봤지만 출제자들 생각이랑 실제 시험을 치는 학습자들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애들 좀 잘 봤네? 조금만 어렵게 내볼까? 너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박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9월에 또 1등급 것이 너무 낮게 나오면 수능에 이걸 좀 쉽게 내볼까 하다가 물수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6월에 어렵게 나오는 수능이 난이도 조절은 쉽다고 생각해요. 6월에 등급권이 좀 낮아야 그 해 수능 난이도 조절은 출제자들 입장에서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표본이 전체가 아니잖아. 성적을 입력한 애들은. 그죠? 그래서 9월 난이도 조절이 조금 올해 수능 난이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6월 모의고사가 조금 평이하게 출제됐으니까 내가 좀 앞으로 공부를 널널하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 더 확실하게 공부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마인드셋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수능도 내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9월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 수능날 난이도 조절을 좀 쉽게 하려다가 과하게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수능이 나오면 너네들이 손해야. 사실 수능이 쉽게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실수로 한 문제 나가면 등급이 우르르 무너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어렵게 나오는 게 나아요. 그 어렵게가 치사하게는 아니고 정말 본질적인 내용을 잘 묻는 방식으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원의 출제 역량은 지금 한 3년 전부터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치사한 문제로 난이도 조절을 하진 않을 거고 어렵게 나오고 본질적인 내용을 물었을 때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성적을 잘 받는 그런 시험이 되고 그게 평가원 출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능도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너네들이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풀면서 시험장에서 풀면서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긴장해야 된다. 아시겠죠? 보통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장에서 너무 술술 잘 풀려요. 그러면 오히려 긴장해야 돼. 이거 실수하면 좆된다 이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시험장에서 진짜 개빡해.
너무 어려워. 그럼 긴장을 푸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오히려 어차피 상대평가잖아. 그죠? 물론 나만 어려운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시험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때 긴장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잘 모르겠다 하면 풀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을 푸시는 게 나아요. 이번 시험도 이게 좀 쉽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쉬우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흘려서 성질을 판단했으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시험에 놓쳤다면 마인드셋과 관련해서도 지금 내가 조언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걸 추천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방향성은 일단 화작을 기준으로는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없어. 심리형 안 나왔죠?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장문이 독서라고 그렇기 때문에 장문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일단 그 화작 부분 잠깐 보세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고 일단 너네들이 시험장에서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38번에서 42번 세트 같은 경우에 나의 장문 지문이 좀 길어졌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간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간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나오면 더 쉬워. 그죠? 너네들도 시험장에서 느꼈겠지만 가나다가 더 빡세. 요즘에 여기 가나다 나왔었잖아. 그죠? 그게 확인해야 될 건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읽을 때 내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제발 화작이라고 경시만 하지 마. 그러니까 무시만 하지 마. 독서에서 안 하는 짓을 화작에서 하지 말라고. 알겠죠? 그냥 글자만 눈으로 쭉쭉쭉 훑어 나가면서 읽지 말라고. 어차피 조금만 생각해도 100% 이해할 수 있어. 그죠? 화법과 장문은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어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만 생각 좀 해. 알겠죠? 예열 지문으로 화작 쓰면 예열 좀 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텍스트 길이는 좀 길어졌지만 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45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얘가 화작 애들 기준으로는 EBS 기준이야. 오답은 1이야. 얘가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45번. 이게 72%가 틀렸는데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틀렸다는 얘기죠. 통계 안에 거짓말하지 않죠. 여기 앉아있는 새끼들도 많이 틀렸겠죠. 그러면 다시 풀어봤을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얘기하죠. 이걸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려워. 뭐 독서처럼 뭐 지문이 여기 나와 있는 동력 분산식이랑 동력 집중식 얘가 뭔지 이해가 안 돼? 아니잖아. 뭐 너네들한테 기술적 원리를 어렵게 물어봐서 아니죠. 근데 왜 틀리는 거야? 첫 번째 대충 읽어요. 그래서 그냥 슥슥 읽어 나가면 내가 자료 활용은 분명히 얘기했지. 시간 그냥 투자하라고. 자료 활용은 시간을 써야 돼. 왜냐하면 생각보다 확인해야 될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죠? 근데 그냥 슥슥슥 읽어 나가면 너네들이 나가기 쉬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답률이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애들이 많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력적 오답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답이 안 보였던 건데. 그러니까 다 맞아 보인다 이거죠. 다 맞아 보이는데 이건데 그럼 내가 두 번째 수업 시간에 그때 얘기했죠. 그래 너네들이 독서만큼 뭔가 지적인 그 능력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나도 이해해. 근데 답이 안 보이면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세분화해보라 그랬죠. 찢어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라고. 그럼 안 보일 리가 없다니까 화작은. 근데 쭉 읽었을 때 답이 안 보여. 그럼 너네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화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수업 시간에도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게 독서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렇지. 오늘도 답이 잘 안 보이는군. 이러면서 첫 칸에 보려고 해. 근데 화작이 답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일단 이럴 리가 없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긴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사실 시험장에서 이게 중요한데. 좋댔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거 화작인데? 씨발 왜 답이 안 보여?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하라고. 알겠죠? 왜? 확인하면 답이 나올 거라니까. 그리고 화작도 답 안 보여.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봤는데 안 보여. 그럼 그냥 버려야 된다.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라고요. 그냥. 알겠죠? 왜? 지금 이 순간 안 보이잖아. 그리고 피드백도 어떻게 하냐? 화작이기 때문에 1, 2, 3, 4, 5 슥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다시 볼 때도 슥 봐요. 화작이니까. 그러면 야 처음에 쓱 봐서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쓱 본다고 보이나? 제발 뭘 확인해야 될지를 나눠서 천천히 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 세트만 좀 같이 볼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시간상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세트를 오늘 보기에는 불가능할 거고 남은 세트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오늘은 여기 43번에서 45번 세트 정보를 어떻게 접근했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 내용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뭐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앞에만 보세요. 알겠죠? 어차피 PPT 있으니까 앞에만 보고 생각해. 그리고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시험장에서 이 세트를 볼 때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랑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다를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방법이랑 비교하면서 아 저렇게 풀었다면 조금 나았을지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43번 보시면 윗글을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초보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일치불치죠? 일치불치 어떻게 해? 지문 읽으라기 직전에 선지 다시 읽을 거다. 알겠죠? 왜? 세부 내용 확인하라는 문제니까 내가 선지의 내용이 제일 기억에 잘 남아있을 때 지문 보면서 그때그때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일치불치 이러면 넘어가면 돼. 그 다음 초보를 읽은 교직 편집부원의 의견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하는 걸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그럼 이거 조건에 맞춰 글쓰기죠. 조건에 맞춰 글쓰기도 조건 세분화하라고 했죠. 조건을 일단 다 찢어요. 왜?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건을 세분화해야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다 찢어. 그러면 비유적 표현 활용, 그 다음 의, 언급, 그리고 기술에 대한 관심 권유 이렇게 세 개야. 그죠? 그럼 여기서 얘는 내용이랑 상관없잖아. 그죠? 얘는 내용이랑 상관없으니까 바로 확인하러 갑니다. 그냥. 바로 확인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 있는지만 쭉쭉쭉 보는 거예요. 1번 비유적 표현 있어 없어? 어디? 여기 있네. 그죠? 2번 어디? 그래 대동맥처럼 3번 그래 새로운 심장 역할 4번 얘를 봐봐 이런 것도 이제 공부야. 왜냐면 이건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화작 수업할 때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애들이 못 잡아. 문학에서도 비유는 뭐 주구장창 공부하는 건데 화작 조건에 나오면 너네들 머릿속에 비유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없는 건지 이런 애들은 기가 막히게 잡아요. 처럼. 근데 그냥 약간 은유적 표현으로 나와 있는 애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이게 비유야. 그죠? 이거 비유야? 왜 비유야? 일단 비유가 뭐야? 원관념, 보조관념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빗대어 표현하면 비유야 그냥 싹 다.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라. 너네 삶을 180도 돌려보세요. 이거 어떻게 돌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야.
그죠? 근데 180도 바꾼다라는 것은 돌릴 수 있는 물체에 비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비유입니다. 물론 답을 고르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얘는요. 이건 없죠. 얘 날려요. 그죠? 그럼 이따가 1, 2, 3, 4만 체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체크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45번이 얘가 이제 문제의 문제고 얘는 시간 투자하면서 본다. 대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야? 자료도 찢어본다.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야.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자 그러면 지문 읽어보기 직전에 이제 일치불일치 선지 읽어요. 선지 읽어요.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가 화제가 된 사건 제시. 그 다음 장단점 대조. 그 다음 종류별 제시. 그 다음 단계별 제시. 그 다음 상반된 평가 제시야. 그리고 너네들이 이 선지를 읽으면서 뭘 잡았으면 좋냐면 얘네를 잡았으면 좋죠. 동력 집중식이랑 동력 분산식 얘네 둘이 지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눈으로 읽지 말라고 하는 게 글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만 쭉쭉 읽어나가면 이런 게 문제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비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읽고 바로 질문으로 갑니다. 자, 장문 상황, 혈통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교시에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에 대해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고속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구동 기술을 적용한 고속 열차가 주목받고 있대요. 그래서 320km/h를 자랑하는 이 고속 열차는 우리나라 운행 환경에 적합한 동력 분산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대. 아까 받은 화제가 어딜까? 체크해두고. 기존 기술이 적용된 동력 집중식 고속 열차와 비교하여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에 대해 알아보자. 자, 이게 만약에 독서였다고 생각해봐. 이게 만약 독서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 필자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는 방식과 동일하다 그랬죠. 필자가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도 비교해야 된다. 알겠죠? 아니 저 새끼는 뭘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안 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의식만 하라 이거야. 필자가 비교하네. 나도 비교한다. 이 생각만 하라고. 아시겠죠? 자, 초기에 도입된 고속 열차들에는 동력 장치가 열차의 맨 앞과 뒤에 위치한 동력차에 집중되는 동력 집중식을 적용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동력 집중식의 개념이죠. 그 이제 뭐 독서 나랑 계속 수업한 애들은 알겠지만 글자에 의미 붙이라고요. 글자에 의미 붙여. 결국 동력 집중식이 뭐야? 동력을 동력차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만약에 이 글을 읽었다면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독서 수업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밑줄이랑 기호를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치거나 기호를 표시할 거면 그냥 아예 안 치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왜 밑줄을 쳐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쳐야 그게 남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에 붙여봤을 때 글자에 안 붙어있는 애가 얘잖아요. 요 정도에 치면 된다고. 그래서 맨 앞과 뒤에 있는 동력차.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했냐면 머릿속으로 이미지도 그렸어요. 내가 과학기술 제재 다룰 때 너네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놓으면 편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앞과 뒤 여기에 집중시키는 애가 동력 집중시킨 것 같다라고 읽었다고 그냥.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니. 무슨 독서 과학기술 제재 있듯이 너네들 엄청난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살짝만 생각해도 돼. 이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방식은 승객이 탑승하는 객차에 동력 장치가 없어서 소음과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동력차에 동력을 집중해 놨으니까 사람들이 타는 데에는 동력 장치가 없고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적대.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얘네가 소음과 진동이 큰가 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무거운 동력차가 동력이 없는 다수의 객차를 움직여야 하다 보니 가속 능력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고 납득대원들 당연하죠?
그냥 얘네들이 다 끌어야 되니까 가속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나 봐. 납득 충분히 가능하고. 선로 손상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뭔가 선로에 손상을 많이 주나 봐. 뭐 이유까지는 여기서는 정확히 이해가 안 갔어도 상관없어. 체크 정도만 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아까 일치불일치에서 확인했던 이선지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의 장단점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여기서 그냥 얘 보고 넘어간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여기서 치워버리고. 자, 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이 동력 분산식이래.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동력 집중식을 봤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도 얘가 뭐라는 건 대충 예측할 수 있죠. 그죠? 동력 분산식은 뭐겠니? 그래, 동력을 분산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너네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어도 글자 비교해도 다 고를 수 있었겠지. 근데 그 태도가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대충 글자만 훑어 읽어도 풀 수 있겠지라는 태도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라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생각하라고. 그래야지 너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그 예언이 좀 모두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력을 분산시키는 건가 봐. 동력 분산식은 객차 밑바닥에 동력 장치를 분산 배치해서 가속 능력을 높였대요.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죠? 납득 가능하죠? 아까 앞에서 단점 이야기하는 거 뒤집으면 되니까. 이는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서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고속열차의 운영 면에서도 동력 분산식이 지닌 장점은 분명해. 전체 열차 중량이 각 객차에 고르게 분산되어 선로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럼 이게 앞에 나온 정보랑 비교했을 때 왜 선로 손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는지도 알 수 있죠. 왜 선로 손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중량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이게 어렵냐고요. 이런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냥 잠깐만 생각하면 되죠.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하지만 솔직히 화작 공부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화작 공부에 시간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잖아, 너네들.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건 독서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화작 공부할 때도 이런 생각을 그냥 하라고. 알겠죠? 그랬을 때 독서에서도 도움이 되고 화작에서의 정답률도 올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비유했지만 뭐 생수학 이런 걸 비유로 하자면 제일 쉬운 단계라고 생각을 하라고. 제일 쉬운 단계의 독해 연습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일 편성 기준으로 좌석수도 많아져서 운송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대. 자, 얘 이해도 안 돼. 왜 좌석수가 동일 편성 기준으로 많아져요? 생각해봐. 왜 많아져요? 그래, 원래 아까 동력 집중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에 객차가 아닌데 동력 집중시켜놓고 여기 객차로 쓴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면 그냥 객차에 분산시켜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도 사람 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동일 편성 기준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기차 수가 다닐 때 좌석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운송 효율성도 올라가겠죠. 그죠?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는 객실 바로 아래에 동력기관이 있기 때문에 구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승객에게 전해져 승객들의 불편함이 컸다. 그럴 수 있죠. 아까 집중식의 장점이 소음과 진동 줄어든다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 동력 분산식의 단점을 줄이고 있대. 이것도 단점도 보완이 가능해졌나봐. 이렇게 읽고 일단 조건에 맞춘 글쓰기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고속열차 구동 기술 변화에 의의에 대해서 언급했는지부터 체크하면 돼. 그죠? 자, 여기 의의 있어 없어? 뭐가 의의야? 그래, 기술 혁신. 그죠? 그 다음에 2번 의의 있어 없어? 없죠? 국토 연결이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의의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동력 분산식의 변화는 우리나라 고속열차에 새로운 심장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가능해. 그죠? 그 다음 동력 분산식으로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다. 이게 긍정적 방향이라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술에 대한 관심 건조만 확인하면 돼. 그죠? 우리나라에 적합한 고속열차 신기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관심 건조 맞아 틀려요. 맞죠? 정답 1번이에요. 그죠? 이렇게 고르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이제 자료 활용형. 자, 자료 활용형도 자료 끝나서 보라고 했다. 알겠죠?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야.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자, 그럼 먼저 보고서 자료 기억-1 고속열차 이용객 추이. 자, 일단 자료도 슥 훑는 거 아니야? 해석해야 돼. 알겠지?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1 봤으니까 기억-1 관련해서 선제 바로 체크하라고. 기억-1 활용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고속열차 이용객 수를 고속열차 이용객의 증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로 1분단에 보강을 한대요. 그러면 이용객 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가 자료의 내용이야. 증가하고 있다죠? 그러면 이용객 증가에 관한 수치로 보강하는 건 가능해. 두 번째, 1분단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되죠. 1분단에 이 내용이 있어야 1분단에 이거에 관한 수치로 보강하는 게 적절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분단, 이 1분단 눈으로 보면 꾸준히 늘고 있대요. 그죠? 그럼 가능하죠? 그럼 1번 맞아. 이렇게 체크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지 안 놓칠 수 있다. 자, 그 다음 기억-2를 봐요. 기억-2. 그럼 여기에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을 각각 가속 성능과 좌석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가속 성능을 봤을 때 동력 집중식이랑 동력 분산식 중에 뭐가 낫다는 거예요? 얘가 낫다는 거죠. 얘가 낫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좌석수도 얘가 낫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랑 일치하잖아. 그죠? 일단 그 생각하고 현재 봅니다. 기억-2와 니은을 활용하면 아직 몰라.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운전실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의 좌석이 늘었다는 내용을 자 얘를 기억-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이거 비교해보면 이것도 시험장에서 빼고 있어라. 그냥 100 더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죠? 479보다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늘었다. 요거는 가능해. 근데 나머지는 니은 봐야 돼. 자, 그 다음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하여 정차 횟수가 많을 때 동력 분산식의 가속 성능이 동력 집중식보다 유리하다. 가속 성능이 동력 집중식보다 유리하다는 가능하죠. 그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나머지는 디귿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기억-2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확인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니은 가서 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선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게 이 기억-2를 활용해서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 이거는 확인을 했어. 자, 봅니다. 땡땡 공사는 고속열차 땡땡에 동력 분산식을 적용하고 운전실 객차에 좌석을 배치하여 좌석 수를 늘렸다고 밝혔대요. 봤더니 뭐 운전실 객차 여기에 동력이 없고, 그다음 동력 객차 그리고 여기에도 동력이 없대. 그래서 분산식이니까 여기에 동력을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객실 바닥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 떠 있는 거 기술을 해서 소음과 진동을 줄였대. 아까 우리가 봤던 단점 변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정도 생각하고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운전실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 이 내용 자체는 얘를 니은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편성 증가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로 4분단에 추가한대. 사실 이미 틀렸죠. 이거 사실 4분단 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이미 틀렸어. 왜? 아니 앞에가 1편성 기준인데, 그러니까 동일 편성이잖아. 똑같이 편성했을 때 100석 이상이 느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랑 편성 증가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죠. 여기서 사실 나갈 수 있어. 그냥 정답 4번 보면 돼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실제로 4문단을 보더라도 동일 편성 기준으로 좌석수가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편성 증가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이거 오히려 왜 틀리냐면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편성 증가가 무슨 말이야? 편성 증가라는 어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편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대 나눴으면 하루에 12대 다닐 수 있게 한다 이거잖아. 그죠? 아니 그 내용이 글이든 니은이든 어디에 있는 아무데도 없다니까요. 근데 너네들은 왜 이거를 그냥 쓱 넘어가는 거야? 편성이란 글자 있고 증가란 글자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조금만 생각하라고. 어려운 어휘도 아니잖아. 편성 증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어휘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휘력을 늘려야죠.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눈으로 글자를 풀기 때문에 틀리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조금만 신경 쓰라고요. 사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빠르게 풀다가 놓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답이 안 보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 빨리 보다 보면 마음도 급하겠다. 마지막 문제 나왔고 그럼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서 시간 체크하면서 이제 이 문제 빨리 풀고 저 독서나 문학으로 넘어가야 되고 독서로 넘어가야 돼. 이 생각이 들다 보면 급하게 있다가 놓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놓치면 하나하나 천천히 체크하라니까. 자료 활용량은 시간을 써야 돼. 왜? 첫 번째, 자료 해석해야 돼. 두 번째, 그 자료와 관련된 설명의 타당성 검증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자료 활용을 할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해야 되죠. 마지막 네 번째, 활용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 된단 말이야. 검증해야 될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풀다가 넷 중에 하나를 문제면 맞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피드백을 할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이거 답 안 보여. 그러면 어디서 놓쳤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보여.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근데 이거를 쭉 문대서 한 방에 체크하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꼭 명심해라. 사실 얘도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사실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고 나머지 선지도 확인만 해보면 자, 니은 활용하여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 큰 홍제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 기술을 적용했다는 내용을 일단 이 내용 자체 니은에 있죠. 그 다음 동력 분산식의 단점인 소음과 진동을 줄인 기술이 오문단에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예시가 되죠.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숙제할 때는 문제 풀고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하나씩 체크하고 오라니까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피드백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문단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하면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학술지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와 지역간 거리가 짧아서 정차 횟수가 많은 철도 노선 운영에는 고속열차의 가속 성능이 중요하대. 또한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데 동력 객차의 축중 뭐 이런 말 어렵지만 어차피 풀이해 줬잖아. 그죠? 가해지는 가중치, 그러니까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분산시켜서 최대 축중이 가벼운 동력 분산식은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 그죠? 동력을 분산해놔서 무게가 선로 손상이 좀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최대 축중이 무거운 동력 집중식과 비교할 때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친 영향이 적다. 자 그러면 아까 비역-2로 가속 성능이 유리하다 요거는 체크를 해놨다고요. 그죠? 그러면 정차 횟수가 많을 때 이게 디귿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 동력 분산식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로 3분단에 부과하니까 3분단에 이 내용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어디 나와 있어요?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 장점으로 작용한다가 있죠. 그리고 가속이 정차 횟수가 많을 때 중요하다가 디귿에 있으니까
얘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적절하죠. 그래서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네들이 이걸 많이 설명하는데 목이 내잖아. 자, 디귿을 활용하여 동력 집중식 고속 열차의 최대 축중이 무거워 열차 주행 중 선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내용을, 이게 디귿에 나와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 선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이 문단에 보강한다. 그럼 이 문단에 일단 요 내용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이 문단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을 근거로 쓰는 것도 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걸 습관화하세요. 평상시 공부할 때. 그래야 피드백이 되는 거야. 자, 다음 시간에 하자 나머지 세트만 지금 나랑 본 것처럼 공부하고 좀 잘 해보세요. 대부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도 점검을 해보시고, 틀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지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오세요. 그래야 나랑 같이 볼 때, 아, 내가 저 생각은 못했다. 문제는 맞췄지만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